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9월 25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너무 빠듯해서 오늘은 정말 평소 제가 얘기하는 거에 1.25배속으로 따로 1.25배속으로 설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1.25배속으로 이렇게 빨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아내와 자전거로 탄천을 지나 카페 거리로 나가 나폴리 피자를 먹고 커피 한잔 하며 하루를 즐겼습니다. 골프는 치지 않지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전무님의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주식에 빠져 가정을 잃을 뻔했는데 반성하고 2년 걸려 아내와 관계를 회복해 이제는 신혼보다 더 좋습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니 평안을 찾았습니다. 하셨습니다. 제 축구하는 후배 중에서도 완전히 잡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셀리버리라는 그 잡주 투자해가지고 큰 거 10장 손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혼당할 뻔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후배가 있어요. 근데 축구는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안타깝죠. 항상 우리가 핵심 우량 기업, 그 핵심 우량 기업이 뭐냐? 그 분야의 1등 기업. 그 분야의 1등 기업만 가지고 투자를 해도 절대 손해 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1등 기업만 투자했는데도 손해가 나긴 나죠. 아주 비쌀 때, 모두가 막 주식에 달려들 때, 아주 비쌀 때 나면 손해가 납니다. 근데 아주 비쌀 때 주식을 사시면서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저는 장기적으로 투자할 거니까. 그런 주식이 한 반토막이 나면 장기적으로 저는 꾸준히 모아가겠다 이런 마음이 없어지죠. 내가 뭘 잘못 샀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 분야에 세계 1등이면 그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도 계속 사셔야 되는데 보통 보면 이제 바닥에서 세계적인 무슨 공황이 오고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지고 이런 얘기 때문에 못 삽니다. 그리고 잡주들 중에는 보면 고점 대비 막 80% 이렇게 빠져가지고 회복 못하는 주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 겁나서 못 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량한 주식은 빠지면 빠질수록 나한테 이렇게 싸게 살 기회를 주니까 월급 받는 걸로 계속 사모아야지. 그렇게 사시면 결국 세계 1등 기업들은 다시 다 올라오거든요. 그러지 않고 잡주를 투자하게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올라오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항상 그 분야의 1등. 근데 그 분야의 1등인데 제가 단 중국과 1, 2등을 겨루는 그 분야의 1등은 사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진이 박해지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좁혀질 수 없는 자식 교육관의 차이로 아내와의 사이가 몇 달째 거래 정지 상태인데 회복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 어쩌다 말을 걸어도 냉동실 찬 기운 같은 서늘함이 느껴집니다. 오싹. 회복하시는데 2년이나 걸리셨다니 암울하네요. 한번 깨진 신뢰는 정말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식 교육관의 차이로. 우리 설레이는 매국님이니까 태윤이 얘기다 그죠? 아내분이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또 아내분 말 들어주는 것도 좋긴 한데 그리고 제가 부모님들이 너무 애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도 좀 위험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나고 보면 과연 그게 맞았는지.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제로투원의 피터 틸이 있잖아요. 그 제로투원 책 읽어보면 피터 틸은 부모님이 피터 틸이 판사가 되고 나중에 대법관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도 마찬가지죠. 방시혁 의장도 보면 어머님이나 그 부모님이 서울대 법대 가서 네, 뭐 그렇게 어쩌고 저쩌고 적혀 있는데 서울대 미학과 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서 지금의 BTS를 탄생시킨 거거든요. 우리 부모가 생각하는 거랑 아이의 미래 인생이 부모가 이쪽으로 가야 돼.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그게 그 현재 방시혁 같은 BTS의 탄생을 30년 전에 막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네, 피터 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애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부모가 시켜주는 거고요. 대학교를 가서 아니면 대학을 늦게 가든 그리고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나 저희 형님 세대나 제 친구도 그렇죠. 제 친구 중에 보면 부산 상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 사회적으로 성공한 친구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관으로 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두 분 다 아내분이나 우리 설레이는 배우님이나 두 분이 생각하시는 게 다 그게 정답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근데 꼭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냉담해졌다면 그냥 아내분이 하자는 대로 해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미래를 다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전무님의 영상에 달리는 댓글도 참 좋네요. 신혼 때의 뜨거운 사랑은 가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에너지로 소비되어진다는 내용의 말을 듣고 급공감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렇게 소비된다고 그 자리가 텅 빈 상태가 되는 건 아니고 불같은 사랑보다 좀 더 단단하고 안정적인 감정으로 채워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존중, 배려로 각자의 인생을 응원하는 동반자로의 부부의 모습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30년쯤 살아보니 그래요. 골프요? 배우자가 좋아하는 골프 맞추느라 치는 거 힘들어요. 저는 단천을 지나 카페거리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 배우자는 일 이외에 인생의 반이 라운딩인 듯 보여요. 골프를 아주 좋아하시는군요. 배우자가 좋아하는 걸 존중하는 게 제 임무라 생각하며 또 역으로 존중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써놓고 보니 다름을 맞추는 방법이 존중과 배려이기도 한 듯합니다. 네. 저도 인생의 반이 라운딩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토일 계속 골프만 치고 다녔던 걸 생각해보면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한데 14년 전에 아들이 중2 때 축구를 좋아해서 아들을 축구 선교팀이 있는 교회로 보내고 그 교회로 보내면서 저도 다시 안 다니던 교회 다시 다니게 되고 그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게 되고 그 응답을 받으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응답을 주셨지? 네, 그러면서 또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기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동학개미의 스승이 되고 동학개미의 스승이 되면서 하늘이 주신 저에 대한 소명이 뭔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 모든 시작이 어떻게 보면 아들이 축구를 좋아해서 아들이 좋아하는 조기 축구를 찾게 됐고 거기서부터 다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사랑하는 사람이 됐든 이 존중,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그 모든 게 그 존중과 배려가 이 스타팅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댓글 보면 참 배울 게 많습니다. 그죠? 오늘도 영상 보면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셨고요. 비오는 오후에 운무가 걸려있는 남한산성이 멋있네요.
진심 인문학 강의가 됩니다. 혀도 굳어진다는 전문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머리에서는 맴도는데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네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3km 걷기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건 형님이 적어주셨네. 언제부턴가 사람을 만나고 대하면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남에게 얕보이기 싫어서 더욱더 그렇게 지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족들이 당신은 내 편이라서 다행인 것 같아. 날이 서 있는 칼 같아요 라는데 과연 이런 내 모습을 굳이 바꿔야 되나? 내 주변 사람들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전문의 실제로 뵙고 나선 나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MBTI 있잖아요. 그 MBTI에서 INTJ, 뭐 ENFP, ESTP 뭐 등등. 저는 이 MBTI라는 게 많이 이 확산이 된 게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와 스타일과 그런 생활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이 있구나. 저는 그걸 이해를 시켜줘서 저는 이 MBTI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쟤는 왜 저래? 왜 말을 저렇게 해? MBTI로 보면 다른 스타일과 다른 생각, 다른 어떤 그런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런 생각과 스타일과 성격을 존중해 주면 되고 꼭 나의 스타일을 내가 고쳐야 되나 꼭 그러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모셨던 팀장님인데 그 팀장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모여있을 때 술 한잔 하면 제가 봤을 땐 주사인데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랬잖아. 막 지적질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뭐 있는 대로 얘기하는 사람 나 돌직구야 그냥. 나는 솔직한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나는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솔직하고 뭐 있는 대로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예의가 없는 거죠.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고 존중이 없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주사에 불과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모시고 지금도 전화 오면 형님 하면서 제가 그러는 분이긴 한데 제가 한번 굉장히 그 형님이 아주 마음에 상처가 됐을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은 있었습니다. 또 식당에서 주사를 부리시길래 제가 좀 뭐라 했거든요. 그래서 나의 직설적인 스타일이 나는 뭐 솔직한 거 좋아해. 솔직한 거 좋아하는 거랑 예의랑 이런 거는 좀 다른 거죠, 그죠? 어쨌든 나의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상처가 되면. 저는 이제야 들어왔는데 전문의 말씀 동감합니다. 맞춤법, 받침 모두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나이가 든다는 거에 참 내가 이렇게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이런 거에 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눈도 침침해지고 그죠?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늙는 거에 대한 굉장한 우울감이 생기는데 그거 역시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역시도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근데 그걸 좀 늦출 수는 있잖아요. 안 늙을 수는 없지만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그러면서 늦출 수는 있으니까 정신 건강도 꾸준하게 이렇게
신문도 읽고 많은 사람들하고 이래 소통하고 하면서 얼마든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으니까, 늦출 수 있으니까, 네, 그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세월은 막을 수 없다고, 지나가면서 놓아놓고, 네, 맞춤법, 문법 생각 좀 잘 안 나고, 네, 그런 거는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산비 금지 어제부터 실천 중에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삶의 가치에 있어서 돈과 명예 같은 것과 정작 나의 행복은 별 상관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아보고 있습니다. 비교 우위로 느끼는 우월감은 결국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니까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물건들을 잔뜩 구입해도 대부분은 별다른 감흥도 쓸모도 없이 자리만 차지합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해줄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저의 행복이 되는 거 아닐까 합니다. 네. 요즘 느끼는 건데, 마음 공부와 심리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에서 대표님 방송 보면서 계좌가 불어나 이름을 맡기고 나니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작은 자랑 하나 하고 합니다. 지수는 올랐는데 수익은 줄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해서 또 배우고 있습니다. 박전무님의 데이터를 기초로 주식 종합 분석과 8, 9월에 엄청난 압박에 대처하는 멘탈에 존경을 보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친구랑 의기투합해서 미국장 소액 단타 들어갔다가 단단히 물렸습니다. 언니도 같이 들어가게 했는데 미안하더라고요. 또 배웁니다. 욕심 다스리기. 우리가 10번 투자해서 10번 다 성공하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물렸지만 내가 왜 이거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근거로, 어떤 원칙으로 내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물렸나, 네, 그런 걸 갖다가 또 기록하시고 다음에 이런 실수를 계속 줄이는 거. 뭐 골프 얘기 계속해서 죄송하지만 골프는 실수를 줄이는 운동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골프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테니스, 배드민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인내, 그 원칙을 지키는 인내가 중요한데, 제가 테니스를 잘 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기본기 정도는 배웠는데 테니스 경기 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요즘 뭐 조코비치가 완전히 고트인데, 그죠? 그런데 그 최고의 세계적인 선수들의 우리가 결승전을 많이 보잖아요. 결승전을 보면 누가 지는가 하면 그 세계적인 선수가 마지막 결승전에서 서로 스트로크가 왔다 갔다 할 때 가만히 보면 무리한 공격을 안 하고요. 그 라인에 걸치는 딱 그런 거 스매싱 넣으면 좋겠지만, 스매싱은 자꾸만 탁구 용어인가요? 넣으면 좋겠지만 뭐 탁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안 넣고 계속 그냥 상대한테 계속 때립니다. 그러면 상대도 계속 받아 넘기는데, 그게 왔다 갔다 한 12번, 15번 넘어가게 되면 한쪽이 반드시 무리한 공격을 하더라고요. 한쪽이 무리한 공격을 하다가 라인 아웃 되면서, 그런 장면을 몇 번 보면서 그 세계적인 선수들의 마지막 승부처에서 전략은 기가 막힌 뭐 라인 구석으로 공격해서 게임을 끝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 실수를 결국은 기다려서 상대가 실수하게 해서 이기게 되더라고요. 물론 조코비치 아주 서브가 뭐 대단한 사람들은 서브 에이스가 막 나오면서 압도적인 경기로 이기기도 하지만, 보통 결승에서는 결국은 인내하는 사람, 상대가 실수하도록 계속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회가 올 때까지 인내하는 거.
오늘은 인문학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네요. 한국 사람들이 인문학을 간과하는 것이 염려된다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다시 새롭게 되새겨집니다. 네, 솔직히 저는 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지? 주식 공부는 물론이고 인문학 공부까지 되니 인격도 실력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계속 많은데 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귀감이 되시는 전무님이지만 제가 감히 잔소리 하나 하자면 잠은 충분히 주무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최소 7시간은 자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인생 사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얼마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자는 시간 아껴서 많이 살려고 하시는 것보다 하루는 좀 줄어들겠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잔소리는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제가 놀 거 다 놀고 일할 것도 다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통은 보면 일을 해야 되니까 노는 걸 포기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노는 걸 다 하고 그러고 일을 뒤로 미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새벽 2시 어떨 때는 새벽 5시까지 막 일하다 보면 제 자신을 막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미리 좀 해놓지. 그 저녁 모임 안 가고 그냥 좀 일이나 하지 하면서 막. 안중근 선생님 말씀,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인성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책으로 우리의 다듬어진 인격, 그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할 듯 싶어요. 99세까지 저희들과 함께 해주세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금융무사 함 돼볼라고요. 감히 꿈이라도 꿔봅니다. 하셨습니다. 네. 매일같이 이렇게 모닝브리프 함께 하시고 하면 금융무사 됩니다. 네. 어제 저희 딸아이와 사진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초등학생 2학년 딸아이에게 지금부터 주식을 알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고 수시로 경제에 대해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성장해서 가능하다면 채슬리에서 일하게 되면 좋겠다고 얘기해주곤 합니다. 저희 딸아이도 원한다면 나중에 채슬리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성에 맞고, 그죠? 또 열심히 열정을 갖고. 그런데 채슬리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어제 그 많은 한 15분 계시는데 바로 제 옆자리에서 딱 이렇게 메모지를 꺼내놓고 연필로 제가 얘기하는 거 받아 적으려고 어찌나 귀엽든지. 그래서 제가 그 따님하고 같이 이렇게 제가 번쩍 들어서 안아서 사진을 같이 좀 찍었습니다. 애들 보면 어찌나 그렇게 이쁘고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인문학 공부도 잘하고 있습니다. 70대 초반 주부인데 전무님 영상 덕분에 60% 수익 나고 있습니다. 우와, 대단하십니다. 네. 인턴 3개월 돼갑니다. 주식은 자신 없어 손이 안 나간다는 오늘도 초보이지만 9월에도 ETF로 많이 벌었어요 하셨네요. 우리 성구 ETF MP가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조방 ETF로 요즘은 반도체와 코덱스 200으로 주식장이 열리는 월요일에서 금요일이 즐겁습니다. 명화님이시다 그죠? 김명화님은 우리 시계로 할아버지처럼 되시겠는데요. 나중에 보면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주식장이 열리는 즐겁감, 이 투자의 기쁨을 느끼면서 투자하고 계시다 그죠? 네. 가족들 생계 책임지며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아웅다웅 노력하며 힘들었을 때 저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제가 행복해야 주위가 행복하다는 걸 깨우쳐갑니다. 네. 금 ETF로 피해 있던 자금은 수익이 많이 나서 분할 매도해서 조방원 ETF로 옮기고 있습니다. 금은 20% 오르면 한 6개월 횡보하는 특성이 있었어요. 금은 금리보다는
M2 통화량이 늘어나면 반영하느라 한번 방향 잡으면 쭉 오르는 역사적인 경향이 있더라고요. 몇 년 안에 온수당 10,000불은 갈 걸로 보입니다. 지수가 1000에서 5000 가는 거랑 금이 10,000불 가는 거랑 방식은 다르지만 다 같은 이유인 통화량의 증가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글을 올려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죠? 네, 그랬더니 바로 고수임을 알아보신 분이 실례지만 원전 ETF 뭐가 좋을까요? 하고 또 딸과 함께 카페에 와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 창밖에 비가 오고 몇백 년 된 은행나무가 아주 운치가 있네요. 은행나무라고 얘기하시니까 그 경기도 양평 옆에 용문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용문사에 가면 10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갑자기 그 은행나무가 생각이 나네. 포모에 빠질까봐 인턴도 몇 달 쉬다가 이제 슬슬 조금씩 사야겠다 생각하고 다시 가입했습니다. MP 종목들 보고 있으면 자꾸만 손이 가서 장기 투자 종목과 일반 계좌를 따로 운용하니 오를 때도 좋고 내리면 살 수 있어 더 좋아서 마음 편한 투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명하게 하고 계신다, 그죠? 예, 장기 투자 계좌와 일반 계좌 한 계좌에서 그걸 하려면 안 됩니다, 잘. 그래서 따로 구분을 해 놓으시고, 그죠? 일반 계좌는 조금 적극적으로 트레이딩도 하고, 예, 근데 장기 투자 종목은 가지고 있다가 장기 투자 종목이 빠지면 물타기도 하고, 그죠? 일반 계좌는 철저하게 약간 모멘텀 플레이, 예, 센 놈만 매매하는, 주도주만 매매하는, 예, 약간 그런 개념으로 하셔도 되고, 그죠? 드디어 KB증권 랩 가입하고 영상통화까지 마쳤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믿음을 가지고 같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하셔서 네, 밑에 방법을 쭉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죠? 고맙습니다. KB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메뉴 들어가서 금융상품에 있는 랩 가입 돋보기로 채슬리 치면 네, 채슬리가 저희가 운영하는 랩이 나오죠. 네, 그걸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미동도 없이 꾸준히 갈 길 가시네요. 라고 해주셨고, 어제 30살 때 서울에서 3개월 복지사 연수를 받고 29년 만에 부산에서 처음 KTX를 타고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국장이 좋아 24년에는 23.7%, 와, 올해는 38%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23.7% 내셨다고요? 작년에 코스피 마이너스 9.6, 코스닥 마이너스 21% 빠졌거든요. 야, 그 장에 24% 가까이 수익 내시고 올해 38%. 자, 하지만 제 실력보다는 행운이라 생각하여 채슬리와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기차 안에서 차후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어제 이 얘기로, 이 댓글로 얘기가 시작이 좀 됐었죠. 그죠? 하루라도 웜의 신박을 듣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아유, 감사합니다. 채슬리의 일임을 하면 다 부자가 되겠구나 했는데 못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살짝 쿵 놀랐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다리면 기본 소양 아닙니까? 라고 우리 하재미 나오님이 또 글을 적어주셨네요. 행복은 강도보다 빈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하루 30일, 한 달 동안에 하루 엄청 행복하고 나머지 29일은 불행하고, 그러면 불행한 거네요, 진짜. 네. 그 빈도를 만드는 거는 또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죠? 전무님, 파이프 사건 말고 나머지 하나도 꼭 얘기해 주시면 안 되나요? 어려서 사고치고 말썽 부렸어도 나중에 전무님처럼 성공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도령이 혹시 납치될까봐 걱정입니다. 그렇게 아침 브리핑 때 오도령만 편애하시면요. 네, 하셨는데 차마 그 나머지 하나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너무 다들 놀라실 것 같아가지고. 주식시장은 청개구리와 같아서 언제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워런 버핏의 말이 생각납니다. 진정한 투자자라면 시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발을 담가둬야 한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망한 기업을 매집해서 저 나름 정해둔 목표까지 홀딩하는 편입니다. 하여 국내 해외 100%를 가지고 계속 홀딩하였습니다. 물론 목표치 달성한 종목은 포트에서 제외시키고 다시 다른 유망 종목을 잡아서 홀딩합니다. 단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차트상 20일과 60일 사이 이 33일 이평선을 이탈하며 가차없이 손절시키는 전략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와, 완전 우리 제가량님 완전 고수시네요. 네,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제가 좀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망한 기업을 매집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이 진짜 유망한지 아닌지에 대한 공부를 이제 충분히 하셨을 거고, 그래서 이 회사는 한 5년, 7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크게 수익 난다. 그러면 예를 이렇게 들어볼까요? 만약에 이제 테슬라를 좋게 보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테슬라가 2029년이면 저 같은 경우에도 2029년이면 4조 달러 간다고 보거든요. 2020년 코로나 때는 제가 1조 달러 가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한 5년 안에 지금 1조 달러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기업을 투자하는데도 그동안에 얼마나 대꼬박꼬가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모아가는데 요 차트를 이탈을 했을 때 딱 손절을 하면 이게 한번 하락을 하면 테슬라도 뭐 70% 빠졌었잖아요. 그러면 그 빠질 때 투매가 나올 때는 주식이 없다가, 그리고 반대로 이 33일 이평선을 회복하면 또 가차없이 올라타실 거라고요. 그죠? 올라타고. 그러면 이 폭락장에, 이 폭락에서 막 이게 폭락했다가 안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안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 구간, 그 답답하고 평가손 막 마이너스 70 보면서 속쓰린 그런 구간은 없고, 다시 이평선을 회복할 때부터 올라갈 때만 내가 주식을 들고 있고, 추세가 무너질 때는 나는 주식이 없고. 네, 근데 이것도 마음대로 쉽지 않은 게 여기서 왔다 갔다 했을 경우에 33일 이평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 팔았다가 또 올라오면 샀다가 팔았다가, 예, 그런 과정을 또 거치게 됩니다. 그러더라도 그 원칙만 지키면, 그게 강원국 작가가 그런 전략 많이 쓰잖아요. 예, 보통 보면 5개월 이평선 기준으로 많이들 하고 계시고, 근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하기가.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 나온 코스피 역사 장기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신기한 차트 분석이든 투자일기든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장기 차트 보면서 막 얘기하다가 이거 다 얘기하다가는 뭐 2시간 넘어가겠다고 했었죠. 한번 시간 될 때 쭉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9월장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2005년에 1000에서 2000간 장에 2005년 9월을 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2000 갈 거라 확신하고 1000일일 때 들어가서 주식을 처음 시작해서 기억이 납니다. 2005년도가 코스피가 53% 올라가고 코스닥이 그때 87%인가 80% 이상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요. 네, 2005년도에 가장 많이 올랐던 주식이 펜엔터라는 나중에 좀 문제가 된 주식인데, 그 주식이 한 40배 올랐던가 그렇고요. 그때 2005년도가 또 황우석 박사님이 많이 회자가 됐을 때죠. 2005년 올해 중국 주식 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저희 기관 투자가 분들 모셔놓고 막 얘기했을 때 오자가 들어가는 애는 항상 중국 모멘텀이 있었다. 예, 그 얘기 제가 작년부터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도 뭐 알리바바 100% 올랐잖아요. 그렇게 한 5년 내내 빠졌던 알리바바도 올해 들어왔으면 100% 오르고 2005년에 대해서 저도 한번 공부를 해보고 나중에 신기한 차트 분석에서 한번 2005년 얘기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의 고질적 저평가는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삼전이나 마이크론에 비해서 반값만 쳐주는지. 기술력은 1등인데 이번이 리밸류에이션의 기회일까요? 근데 하이닉스 우리가 이익 대비 얼마, 시총이 얼마인가, 그게 PER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리고 자산, 순자산 가치 대비 지금 얼마, 그걸 PB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PBR로 보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높거든요. 삼성전자가 1등일 때는 삼성전자가 PBR 1.1에서 2.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하이닉스는 0.9에서 1.6 이렇게 디스카운트 되면서 거래됐는데 지금은 하이닉스의 PBR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익 대비로 PER로 보면 PER로는 반도체의 그 시클리컬 업종이다 보니까 현재 이익보다는 미래의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디스카운트를 하기도 하고요. 하나 좀 그동안에 비슷한 저도 아쉬움이 남았던 거는 마이크론보다 하이닉스가 뭐 볼륨 면에 있으나 아니면 실력 면에서나 더 나은데 마이크론보다 시가총액이 낮게 거래됐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마이크론 시총을 추월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마이크론은 원화로 환산했을 때 시총이잖아요. 달러가 약간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마이크론의 시총이 커 보이는 효과를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하이닉스가 지금 고질적으로 저평가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거는 좀 이제는 해소가 많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댓글이 더 많은데 자 여기까지만 하고 신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 랠리에 포모 빠진 투자자, 증권가는 상승세 더 간다. 제롬 파월 의장의 주식 고평가 발언이 한국 증시 조정으로 이어졌고요. AI 수요에 따라 호전되던 반도체 투자 심리가 흔들리며 상승을 주도하던 관련 종목들이 주춤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국내 반도체 업종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자, 주요 반도체 ETF 1개월 수익률이고요. 보니까 유니콘, 하이닉스 밸류체인 액티브 요런 ETF도 있었네요. 그리고 키움 K반도체 북미 공급망, 그리고 코덱스 반도체, 소울 반도체 전공정, 하나로 반도체 핵심 공정 주도주 등등 있습니다. 24일 코스피 지수는 어제 0.4% 하락을 했고 장중한테 3,440선 내주면서 1% 이상 넘게 떨어지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서 낙폭을 좀 줄였고요. 하이닉스가 장중 3% 넘게 떨어졌고 최근에 급등한 장비업체 유진테크도 1.7%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급등세를 이어온 국내 반도체 업종이 랠리를 지속할지에 쏠려 있는데 이달 들어서 반도체 투톱뿐만 아니라 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업체까지 급등하면서 외국인 수급을 빨아들이자 투자자들은 반도체 포모에 빠졌다. 최근 10거래일간의 코스피 지수가 4.76 올랐지만 상승보다 하락 종목이 많은 날이 6일이나 되고요. 반도체 종목 보유자 외에는 별 재미를 보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간 KRX 반도체 지수는 와 16.41%나 뛰었군요. 코덱스 반도체와 소울 반도체 전공정 ETF는 한 달간 30.3, 29% 급등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반도체 업종을 추격 매수할지 순환매를 기다릴지 고민에 빠졌고요. 전문가 사이에서는 반도체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글로벌 증시에서 AI 반도체 종목이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 국내 반도체 상승세는 이 레거시 구형 범용 반도체가 주로 이끌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서 신흥국으로 자금이 이동하며 한국 반도체 업종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진우 메리츠 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미국 데이터 센터 투자와 관련해서 이진우 메리츠 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미국 데이터 센터 투자와 관련해서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레거시 반도체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인식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실적 전망치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만큼 올 하반기에도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호재가 선반영된 조방원 대비 반도체의 상승 여력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한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도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은 반도체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면서 HBM 관련주보다 레거시 반도체 업체 위주로 내년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고요. 단기 급등한 만큼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는 반론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김태용 대표는 오랫동안 소외된 소부장과 비교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당분간 반도체 흐름이 좋겠지만 장기 호황에 들어간 것인지 100%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반도체라도 재작년부터 반도체주가 움직였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AI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서 AI 반도체 외에는 다른 일반 이 레거시 쪽은 정말로 말 그대로 손가락 빨고 있었죠. 네, 그랬다가 최근에 레거시 쪽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에는 우리가 신문을 읽으면서 엔비디아의 GPU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저런 그러면서 GDDR7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죠. 근데 그것보다도 결국은 중국 반도체의 굴기, 중국 빅테크의 굴기가 이 레거시 쪽의 수요를 확 불어붙인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리바바 주가 상승하고 다 맞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국에서 엔비디아 칩을 가장 많이 사가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메타 주가도 많이 올랐죠. 구글 주가도 최근에 많이 올랐고 그죠? 그래서 이 반도체의 앞단에 있는 고객사 어디가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나. 중국 반도체는 엔비디아의 칩 쓰지 마, 오히려 쓰지 마 하면서 자체 개발한 걸로 막 이렇게 하고 또 있고, 중국이 원래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규모도 크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 절대적인 강자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아무튼 중국의 빅테크들의 투자가 시작된 게 레거시 반도체의 수요를 자극했고, 레거시 쪽은 낸드를 비롯해서 DDR4는 아예 중단한다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수요는 살아나는데 공급 캐파가 턱없이 모자라다 보니까 최근에 DDR4, DDR5 가격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거기에 이제 소부장 주가도 움직이는데 김태용 대표의 얘기는 아마 그런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 레거시 쪽의 수요가 얼마나 지속될까 그걸 우려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중국 빅테크들이 이제 투자 시작한 거거든요. 중국도 알리바바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텐센트부터 해가지고 밑에 샤오미까지 뭐 쭉 보면 한 50개 정도 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뭐 바이두 같은 회사도 있고, 그래서 이 수요가 어디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DDR4나 DDR5의 스팟 프라이스를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불장에 펀치볼 치우는 파월. 주가 상당히 고평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자, 펀치볼, 칵테일 파티 할 때 우리나라 화채 그릇 같은 데다가 칵테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와 이제 뭐 흥청망청 취했을 때는 자 여기 와서 술 더 하세요가 아니라 펀치볼을 치워주는 역할을 하고, 경기가 또 너무 안 좋으면 금리도 내리고 돈을 풀고 뭐 정부랑 이렇게 하면서 경기에 또 불을 지펴주고, 그게 연준의 역할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펀치볼을 치우는 파월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fairly, highly valued. 그냥 highly valued가 아니라 아주 fairly, highly valued 됐다. AI 관련주를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달아오는 가운데 파월 의장이 파티가 무르익을 때 펀치볼을 치우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가 고점론 논란이 커질 것이다. 파월 의장이 로드아일랜드 주상공회의소 연설에서 기준금리 결정 때 시장 가격에 얼마나 비중을 두는지, 높은 자산 가치를 계속 용인할지 묻는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우리는 전반적인 금융 여건을 살펴보고 우리의 정책이 목표한 방식대로 금융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데, 여러 지표로 볼 때 예를 들어 주식 가격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했고, 이 여파로 이날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기술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증시에 대한 경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지난 1월 통화정책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식을 포함한 자산 가격이 여러 지표상 높다고 했고요. 2월에는 페드 보고서를 통해서 밸류에이션 압력이 이미 높은 수준에서 다소 증가했다고 평가를 했고요. 지난달 열린 잭슨홀 심포지엄에서는 시장이 과도하게 낙관적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주식 가격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며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1월, 2월 저 얘기하고 나서 트럼프 관세 쇼크가 생기면서 주가가 빠지긴 빠졌었다, 그죠? 그러니까 고평가되어 있는 건 맞는데 이걸 갖다가 탁 터뜨려줄 이 트리거가 뭐가 되냐? 그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9월 5일 날 만약에 실업률이 4.4가 나오면 그게 좀 트리거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4.3이 나왔죠. 자, ECB도 6월 보고서에서 미국 주가는 고평가 우려가 제기될 만큼의 수준에 있다면서 시장이 과열돼서 자산 가치가 본질적인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상태라고 진단을 했고, 자, 미국 기술주는 고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M7이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메타, 구글, 테슬라 등 7개 종목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 30배에 달하는데 S&P 500 지수의 지난 10년 평균치 18배보다 월등히 높고, 현재 S&P 500은 22.7배 정도 되잖아요. 미국 증시 상승은 페드의 금리 인하 기대도 핵심 배경이 되고 있는데, 지난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주식 등 자산 가격이 크게 올랐고요. 페드가 18일 날 0.2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서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올해 말 평균 전망치
6,486을 웃도는 수준까지 치솟았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미국 기술주가 상당수가 실적을 토대로 상승하는 만큼 과거 닷컴 버블 때처럼 주가가 거품은 아니라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자, 파월 의장은 현재 기준금리에 대해서 소폭 긴축적이라고 판단한다고 했고요. CME 이 페드워치에 따르면 페드가 올해 말까지 남은 두 차례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0.5%포인트 낮출 확률을 77%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2번 더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파월 의장은 다만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가 없고 긴축 정책을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면 고용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면서 지나친 금리 인하 기대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고, 우리 정책은 이미 결정된 경로에 있지 않다며 들어오는 데이터와 변화하는 전망, 리스크 균형 잡기에 근거해서 적절한 정책 기조를 계속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데이비드 러셀 트레이드 스테이션 전략 총괄은 파월 의장은 백악관을 자극하는 것도 아니고 금리나 요구에 굴복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과도한 금리나 요구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근데 시장이 여기서 또 더 비싸질지 아니면 여기서 또 한번 뭔가 트리거가 생겨서 떨어질지, 예,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10년 만에 최대 하락한 해상운임지수 HMM 3분기 영업이익이 80%나 급감을 했다는데, 자, 컨테이너 해상운임지수가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해운업계 호황이 저물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고요.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80%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80%나? 24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지난 19일 1198로 전주보다 14.3%나 하락을 했고요. 2015년 11월 12일 2015년 11월 12일 날 마이너스 15.1% 빠진 이후에 9년 10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이라고 합니다. SCFI가 1200m로 떨어진 것도 2023년 12월 이후 1년 9개월 만인데 23년 12월. NH투자증권은 미주 서안이 31%, 동안이 23% 하락하는 등 미주 노선 운임이 주로 급락했다고 합니다. 매주 금요일 발표되는 SCFI는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해서 미국 롱비치, LA 바로 밑에 있는 이 롱비치랑 뉴욕, 그리고 네덜란드 노테르담 등 15개 주요 항로의 운임을 반영하는 해운 물류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지표입니다. 컨테이너 해상 운임 지수는 지난해만 해도 홍해 사태와 미국 항만 노조 파업 등의 영향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HMM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39% 늘어난 3조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500% 급증한 3조 5천억 원을 내며 역대 세 번째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하지만 올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과 자국 내 공장 유치 움직임 등이 엮이면서 물동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호황기 해운사들이 늘린 컨테이너선 공급 과잉 여파로 운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다음 달 중순부터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어서 글로벌 물동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크고요. 실제로 올해 2분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SCFI는 37.4%나 떨어진 1645를 기록했네요. HMM 등 국내 해운사 실적에도 영향을 줄 전망인데, FN 가이드에 따르면 HMM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2,500억, 작년 3분기에 1조 한 5천억보다는 82.8%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매출은 지난해 3분기 3조 5천억보다 한 29% 줄어든 2조 5천억으로 전망이 된답니다. 이런 기조가 HMM 민영화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이 되고,
실적이 호황기일 때와 현재 HM의 몸값이 다를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책임 경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요 기사를 보면서 한참 요 관련돼서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 네, 아까 2015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차트도 막 좀 찾아보고 했거든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초까지 장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2015년 사실 12월 달에 페드가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2015년 하반기부터 바이오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2015년 11월 달에 한미약품의 라이센스아웃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한미약품을 제외한 다른 바이오는 2015년 한 7월부터 미국 바이오가 무너지면서 같이 좀 무너졌었고요. 2015년 요 11월부터 2016년 초까지 유가도 많이 빠졌어요. 유가도 많이 빠지면서 2016년 1월, 2월 되면 그때도 뭐 ELS가 홍콩 ELS 그때도 낙인이 됩니다. 마이너스 40% 터치하기도 하고요. 2014년부터 유가가 2013년만 하더라도 한 110불 정도에 머물러 있었던 유가가 2014년, 15년 급락하거든요. 그러면서 2016년 초에 26불까지 빠지는데 그만큼 뭔가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15년부터 16년 초까지 되게 좀 불안했고요. 지금하고 완전 다른 거는 2015년도에 우리나라 조선이 2011년도에 피크아웃 치다 보니까 12, 13, 14, 15 하면서 조선 수주 받았던 게 막 취소도 나오고 2014년 하반기 2015년 특히 2015년도에 막 빅베스가 나옵니다. 그렇게 대형주 안 좋고 2015년에는 반도체가 또 2015년 하반기에 반도체마저도 무너지거든요. 네, 반도체도 막 무너지고 2015년도에 실제로 반도체 이익은 사상 최대 이익이 나는데 주가는 무너졌어요. 그리고 2016년부터 주가 랠리가 다시 재개가 됐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상황 비교해 보면 그때랑 비슷한 점도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아무튼 대형주가 좀 쉬다 보니까 2015년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2011, 12, 13, 14, 15 5년 동안 박스피에 갇혀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당시에 아모레퍼시픽 그때 당시는 2016년 사드 보복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요우크들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2011년도에 100만 명, 200만 명? 200만 명 들어왔었는데 2016년도에 800만 명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2015년 요때 중대형주, 중후장대 산업이 안 되고 반도체마저 빠지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바이오, 상반기 바이오, 그 다음에 화장품 주식도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예, 그런 종목장이 전개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요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제가 좀 따로 공부를 좀 더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해 컨테이너 지수 저는 건 너무 중요하죠. 실제로 글로벌하게 지금 경제 상황이 좋은지 안 좋은지 뭐가 물건 소비가 많고 야 빨리 물건 만들어서 보내줘 하면 그러면 이 물동량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해상 운임 지수도 올라가고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경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주거든요. 해상 운임 지수가. 네,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 조사는 제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3전 주식 45,000원에 샀는데 6년 만에 대박 터진 큰 손은 누구냐? 누구죠 진짜? 세계 최대 큰 손이 찜한 종목. 블랙락이군요. 블랙락.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이 국내 주식시장에 약 38조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 포트폴리오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 블랙락은 2018년부터 하이닉스 전자 등 반도체와 금융주에 직접 투자해서 70% 이상 수익을 거둬가고 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담은 iShares 상장지수펀드 ETF로 블랙락이 전세계 ETF 자산운용사 1등입니다. 일경을 운영하고 있죠. 일경. 자, 이 ETF로 패시브 전략을 구사하는 동시에 저평가된 대형주를 장기 보유하는 전략으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락의 국내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투자 수익률이 68% 정도 나오고요. 블랙락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의 투자 시점 대비 주가 상승률을 계산한 결과, 블랙락의 투자 지분 가치는 37조 한 8천억 정도 되고요. 국내 증시 전체 시가총액 3,332조의 한 1.1% 수준입니다. 여기 표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블랙락의 국내 투자 수익률. KB금융지주 223, 삼성전자 89, 신한지주 59, 그리고 네이버가 34. 지분율인데 블랙락이 삼성전자 5%나 들고 있고요. KB금융지주 6, 네이버 6, 신한지주 5.99, 하나금융지주도 6.3 이렇게 쭉 들고 있어요. 주식평가액은 이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업계가 블랙락이 미중무역 분쟁과 글로벌 증시 불안으로 국내 증시가 흔들렸다. 2018년부터 저평가된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덕분에 높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블랙락이 전자와 하이닉스를 매수할 당시 이들 기업의 이 PR이 각각 10배, 7배로 유가증권 시장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는 점이고요. 저평가된 시점에 우량주를 직접 매입해서 오랜 기간 보유하는 전략이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블랙락은 장기 투자 목적 아래 저평가된 시총 상위주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고 높은 수익을 내는 글로벌 운용사의 투자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블랙락이 운영하는 자금이 일경이라고 했잖아요. 일경, 천조, 100조. 1%면 100조입니다. 아까 33조 정도 갖고 있다고 했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전체 펀드의 0.3% 들고 있고, 과연 블랙락이 이렇게 우리나라 회사를 주식을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어떤 가치주 개념으로 샀을까라고 보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냥 ETF에 무슨 블랙락이 여러 가지 스타일 펀드 뭐 이런 거 다 하고 있거든요. ETF. 그래서 그 섹터라든지 뭐 반도체 ETF 아니면 이머징 마켓 ETF, 코리아 ETF 뭐 등등 그 패시브로 운영하는 ETF에서 워낙 이 블랙락의 AUM, Asset Under Management라고 해가지고 블랙락이 운영하고 있는 이 수탁고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패시브한 ETF에서 사서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 단지 하나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이 블랙락을 비롯해서 그 밑에 2등, 3등 뱅가드라든지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ETF가 우리나라 주식을 어떻게든 계속 이 전체 보유 지분이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중에 틀림없이 이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이 되든 안 되든 이 외국 투자자들의 이 지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주 가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게 될 거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증시 전반적으로 밸류업을 하는 데는 아마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ETF가 사는 거기 때문에 사서 안 판다는 거죠. 액티브 ETF는 전자 좋을 때 샀다가 아니네 하면 또 확 팔았다가 이러는데,
ETF는 패시브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의 변동성을 좀 줄여주는 역할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잉, 팔란티어, 맞손. 자, 팔란티어 기업에 대한 이 기사는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엄청난 확장성이죠. 자, F-15 전투기 등을 생산하는 보잉과 AI 기업 팔란티어가 손을 잡았는데, 보잉 방산 부문은 전투기, 헬리콥터, 미사일, 위성을 생산하는 공장 전반에 팔란티어의 이 파운드리 플랫폼을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 등을 표준화한다고 합니다. 팔란티어는 군 고객의 가장 민감한 임무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여러 공개되지 않은 기밀에 관한 AI 전문 기술도 보잉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보잉 방산 부문은 F-15 전투기, FA-18 전투기, T-7A 훈련기 등 항공기와 미사일 등을 생산하고 있군요. 페이팔의 피터 틸 창업자와 알렉스 카퍼 등이 2003년에 공동 창업한 팔란티어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회사이고, 팔란티어의 AI 기반 소프트웨어는 국방, 보안, 보건, 금융제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미국 국방부와 CIA 등의 관련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성장을 했고요. 최근에는 영국 국방부와 AI 소프트웨어 사용 확대 계약을 맺고 영국에 15억 파운드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팔란티어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의 이런 전투기를 강매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물론 사라고는 하긴 하겠지만, 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서방 그리고 아시아의 한국, 일본, 대만과 같은 동맹국의 군사 데이터 등을 거의 하나로 묶어가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AI 국방 그런 디펜스 무슨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할 거다라는 게 제 느낌이었었는데, 나토랑 체결했고 영국 국방부랑 체결했고, 저는 나중에 우리나라, 대만, 일본, 뭐 필리핀 뭐 다 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쓰라고 아마 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중국 알리바바 AI 인프라 수요 예상 초월, 투자액 늘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국 빅테크 알리바바가 향후 3년간 AI 인프라 설비 투자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3,800억 위안 한 75조보다 늘리겠다고 했고요. 우융밍 이 알리바바 CEO는 이날 항저우에서 열린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관련 산업의 발전 속도와 AI 인프라 수요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AI 인프라에 대한 기존 투자 계획을 적극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더 투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추가 투자 규모는 내놓지는 않았고요. AI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인간과 같은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과 인간을 뛰어넘는 초인공지능에 대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발언이 나왔고, 우 CEO는 AGI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것이라면서 이 기술이 기존 일자리의 80%에서 인간을 해방시켜 줄 것으로 봤고, 전 세계적으로 향후 5년간 AI 컴퓨팅 인프라 부문에 4조 달러 정도가 지출될 것이라는 게 그의 예상입니다. 4조 달러면 5,600조입니다. 미래는 5개에서 6개의 슈퍼컴퓨팅 플랫폼만 남고 알리바바가 그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슈퍼컴퓨팅도 5개에서 6개. 알리바바는 이날 최신 LLM Q13 Max를 선보였고요. Q13 Max는 1조 개 이상 파라미터를 갖춰서 알리바바 모델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별도로 브라질과 프랑스, 네덜란드에 처음으로 데이터 센터를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고요. 한국, 일본, 멕시코,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등에도 데이터 센터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알리바바는 엔비디아 피지컬 AI 분야에서 협력하는 내용도 공개했는데 최근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 중국 수출을 규제하고 있어서 우회책을 찾았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알리바바는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개발 도구를 자사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통합해서 고객사가 AI 구축 작업을 할 때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날 홍콩 증시에서 알리바바 주가가 9% 넘게 급등했고요. 2021년 10월 이후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자,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는 4년 만에 알리바바 주식 투자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아크 이노베이션의 일간 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가 운영하는 2개 상장지수 펀드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 ADR을 1630만 달러치를 담았다고 하네요. 아크 인베스트는 중국 정부의 알리바바 조사 규제가 강화된 21년 9월 이후 이 회사에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빅테크의 공격적인 투자. 그동안에 메타를 비롯해서 미국 빅테크의 공격적인 투자가 알려질 때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그 엔비디아 밸류체인의 주가가 올랐다면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수요가 발생하고 이게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주식의 열풍에 이제 불을 지핀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반도체 밑에 소부장까지 그죠? 큰 형님이 움직이면 2차 전지 움직일 때 LG화학부터 밑으로 에코프로, LNF 이런 것까지 제일 밑에는 대주전자 대주전자 그런 게 거의 저희가 시총 한 800억 할 때부터 샀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1조 5천억가 있더라고요. 그때 10배 정도는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20배 이래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반도체 열풍에 아까 포모 첫 번째 기사가 포모 했는데 포모 너무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이번에 상승이 시작된 거 공부를 열심히 해서 확신이 있는 소부장단에서 발견해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월맨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